동물응용과학과 전공 관련 개론 과목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저희 학과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제 파트부터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산 부산물이란 무엇인지, 또 이 부산물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식품으로 이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수업은 이게 1시간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만나서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개강 둘째 주에 여러분들의 연합 MT가 잡혀 있어서 공교롭게 지방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구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연합 MT 재밌는 시간 되시고요. 자, 그럼 부산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동물생명과학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동물생명과학 분야에서 생산돼서 산업체에서 이용하는 분야는 우리가 동물생명산업 또는 쉽게 업계에서는 축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축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어라서 가축 축자에 기를 산, 가축을 기른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단어고요. 이러한 축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고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기를 생산하는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사육해서 이 가축 사육 과정 중에 생산되는 축산물들, 여기에는 우유나 달걀과 같은 알 종류 같은 것들이 축산물로서 얻어지게 되고요. 가축을 키운 이후에 다 키운 다음에는 축산물인 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도축을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먹는 고기 부분은 동물 조직에서 보면은 근육 조직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키워서 우리가 주로 가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돼지, 닭이 메인이 되겠죠. 근데 종류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축산물,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키웠을 적에 얻어지는 근육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물 전체로 보게 되면은 전체의 50%도 안 되는 그러한 양의 고기밖에는 얻어지지가 않아요. 동물별로 조금 틀립니다만, 이 50% 이하의 고기 부분을 생산하고 나머지 50% 이상은 남게 되죠. 이것들을 우리가 부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물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것들이 생명체, 가축이라고 하는 동물체의 근육 부분, 고기 부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산물이 되니까요. 우리가 부산물 조직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들, 일반적으로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소화기관들, 소화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게 되면은 입에서 물리적 저작 활동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해를 작게 분쇄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식도를 타고 건. 그래서 입에서 식도를 타고 흘러서 그 다음에 위로 가겠죠. 위에서 십이지장과 각종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거쳐 나가게 되겠죠. 이때 지나가는 이 소화기관들, 입 내지는 뭐 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역시도 우리가 이제 부산물 조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에서는 물리적인 소화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위산에 의해서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소장에 들어가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물학적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수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설하는 이러한 경로로 가겠죠. 이러한 소화기관들 각종 특히 위 중에서도 특히 가축 중에서는 소의 위,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가 되죠. 일반 돼지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 안에 위산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높은 산도에 의해서 유기물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초식동물 같은 경우가 보통 4개의 위, 반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식자들이 없을 적에 얼른 가서 많은 양의 사료, 주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게 되죠. 많은 양의 풀을 섭취한 이후에 소화를 시키면서 저작 활동을 하면서 먹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얼른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조용한 곳,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숨어서 거기서 다시 끌어올려서 그때부터 다시 저작을 하는, 그래서 먹은 음식물들을 다시 반추해서 올리는 그러한 작업들, 그 다음에 다시 저작이 끝난 것들은 다시 네 번째 위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위산에 의해서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나죠. 특히 이제 요게 4개의 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로 축산 부산물들을 이용할 적에 식용으로 이용할 때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위 중에서 제일 큰 1위, 우리가 1위를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위 반추위, 반추위라고 해서 이것은 위벽이 벌집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벽이 벌집 모양으로 생겨서 한번 먹은 사료들을 조사료들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에서 침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침들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여기 수분을 제거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3위 잎사귀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1000개의 잎사귀 모양이 모여서 장이 만들어졌다서 천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엽은 우리가 생식도 가능하고 살짝 데쳐서 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4위가 진짜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산이 들어가 있어서
산에 의해서 화학적인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동물들, 사람이나 돼지나 이런 단위동물들의 위하고 똑같은 역할을 위산을 가지고 소화를 하게 되죠. 돼지 같은 경우는 직장 부분이 이제 막창이 되겠습니다만은, 소 같은 경우는 네 번째 위, 요것들이 소의 막창입니다. 그 다음에 1위는 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1위는 양 어디서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 얘기하고 있는데, 요 소장이 있죠? 소장은 다른 말로 곱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곱은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장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곱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장은 단면을 보게 되면은 소장 안쪽에는 각종 융털들이 삐쭉삐쭉 나와 있습니다. 융털들, 빌라의 융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장 안에 있는 융털들이 소화가 돼서 들어온 내용물들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곱창은 이 소장을 세척 과정 중에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 세척을 할 적에 여기 융털이 많기 때문에 내용물들이,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 사이에 껴서 세척이 안 되는 상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집는 가운데서 이 주변에 묻어있던 지방 조직들이 뒤집으면서 곱창의 안쪽으로 기름 성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이 소장, 곱창을 놓고서 굽게 되면은 기름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곱창집에는 이것만 먹으면 느끼하기 때문에 추가로 먹는 게 있는데, 그것이 소의 1위, 양을 같이 추가해서 먹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양곱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소장을 양곱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곱창집에서는 소의 소장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소의 1위에 있는 양을 잘라서 하얗게 되어 있는 양 조직입니다. 이것이 전체 위중의 약 80% 정도가 양 1위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하고 이 소장을 해서 양곱창이라고 해서 이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식품으로 이용하는 소화기관들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뼈라든지 혈액이라든지 털 부분, 그 다음에 팔, 다리, 꼬리, 이러한 부분들도 남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이 축산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소화기관은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 부분, 특히 이제 꼬리 같은 경우 또는 다리 위에 있는 사골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이라든지 뭔지 끓일 적에 이제 이용을 한다든지, 또 특히 이제 송아지뼈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뼈에서 추출한 콜라겐 성분을 가지고 이나지에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때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혈액이 있는데요. 혈액은 동물 체내에 각종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각종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양소들을 들어있는 혈액을 여러 방면에서 이용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료로도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보면 소세지에 이것들도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세지를 만들 때 혈액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블라드 소세지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털 장신구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털 같은 경우에는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경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 케라틴을 또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료에다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료에다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털을 넣게 되면은 얘네들은 물리화학적으로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쪽 이용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요즘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샴푸 같은데 케라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샴푸 이름에 케라틴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세척제 안에다가 요 동물의 털에서 나온 케라틴 성분들을 잘게 부수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모발이 손상된 부분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메꿔지면서 손상된 모발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도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아까 사골 있었죠. 사골 이용을 한다든지 꼬리뼈 역시도 꼬리곰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동물을 도축을 하게 되면 일단 정육 빼서 고기를 빼서 유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이용을 합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가죽 부분. 이것은 이제 동물의 피부에 해당하겠죠. 이 가죽 피부는 우리 사람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이 콜라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콜라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포유동물의 단백질 중에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라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축의 피부에서 추출된 콜라겐을 가지고 식용으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먹는 건 돼지 껍데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 껍데기 같은 경우는 질겨서 못 먹죠. 하지만은 각종 장신구, 가죽 제품이라든지 뭐 벨트라든지 여러 가지들 가축의 피부 주로 소의 피부를 많이 씁니다. 뭐 돼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오겹살 그래서 그냥 가죽채로 먹었었죠. 닭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많습니다만 이제 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닭의 피부에도 콜라겐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조리할 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콜라겐들은 뭐 이런 콜라겐들이 이제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면은 젤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되는데요. 이건 구조만 바뀐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 뭐 젤리라고 얘기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이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 이 조직들 안에 이 털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는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공할 적에 물에다 넣고 푹 고아서 삶아서 먹는다든지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녹아 나오게 되죠. 뽀얗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콜라겐 국물들이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을 섭취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소재로서 집어넣어서 이제 얼굴이나 이런 데 바르게 되면 얼굴 피부 역시 콜라겐이고요. 이러한 화장품의 콜라겐은 똑같은 콜라겐을 피부에다 도포해 주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물들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부위별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물 이용학 쪽에서는 이러한 부산물 조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산물 조직들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됩니다. 이 구성 성분은 인체를 구성하는 구성 성분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포유동물들이기 때문에, 포유류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식품으로서의 이용에 한정지어서 수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동물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교재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요즘 제미나이나 GPT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것들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운 챕터별로 모아서 교재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한번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체, 인체 포함해서 가축과 같은 이제 생명체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생명을 이루는 기본 단위, 그 기본 단위는 우리가 이제 세포가 되겠죠. 이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여러 개의 세포들이 막 모이게 되면 세포들이 모여서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만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어떠한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조직 또는 각종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아까 뭐 소화 조직도 있었고 근육 조직도 있었고 뭐 신경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호흡기 관련된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이러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생명의 기본 단위인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조직과 기관들이 모여서 생명체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기본 단위들 모이면은 생명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세포들만이 모여서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 수는 없고요. 또 세포는 유리된 상태에서 대사 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딘가에 이 기질이 되는 물질이 있고 여기에 세포들이 접착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삶의 터전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는 이러한 작용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과 세포들 사이에는 각종 물질들이 이제 채워져 있는데 이것들을 기질이라고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데 세포 밖에 있는 매트릭스라고 얘기해서 얘네들은 세포 외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기질과 함께 모여서 결합되었을 적에 각종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생명체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세포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세포들을 구성하는 요인도 알아야지만 요 생명체의 구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들이 이러한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대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동물 조직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만 사람의 세포 수를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체를 기본으로 해서 세포
이러한 세포들은 몇 개나 모여서 생명체가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에 사람의 세포 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세포 수는 대략 30조 개. 글씨가 작은가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 수는 대략 30조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수업할 적에는 사람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 수가 뭐 60조 개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요. 연령별, 성별, 그다음에 체중별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는 20조 내지 40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60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최근 이 제미나이에서는 대략 30조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인체를 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통 성인 남성 70kg 기준이 뭐 36조 개, 그 다음에 60kg 기준 여성이 한 28조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 30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사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을 가축에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100kg, 우리가 소가 한 800에서 1000kg 정도 나가죠. 그러면 우리 성인 남성의 약 10배 정도 커요. 그러면은 인체가 한 30조 개라고 얘기하면은 10배 정도 되니까 소나 이런 가축 같은 경우는 300조 개 정도의 세포들이 모여서 소라고 하는 가축을 구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은 단독으로는 살 수가 없고 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의 기질이 있어야지만 그 특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세포의 기질, 여기서는 지금 세포의 기질을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세포 밖에 있는, 세포 외에 있는 엑스트라셀룰라 기질 매트릭스 ECM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CM 물질들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고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가라든지 이런 거 공급해주는 주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ECM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도 나중에 제미나이에 물어보십시오. 세포의 기질의 구성 성분 및 뭐 생화학적 특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제미나이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구조 단백질,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라이칸 및 글리코사미노글레이칸, 그 다음에 접착성 당 단백질,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구조 단백질, 주로 섬유성 단백질들이고요. 주로 섬유성 단백질들로 콜라겐,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의 전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강력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조직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나 인대, 그 다음에 뼈, 이러한 조직들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구조 단백질로서 엘라스틴이 있어요. 우리가 탄성섬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콜라겐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주로 전부 다 섬유상의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섬유를 형성하고 있고요. 탄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탄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혈관과 같은, 특히 동맥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이 산성을 필요로 하는 조직이죠. 이 탄성이 떨어져서 수축과 팽창을 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들이죠. 이 동맥벽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탄성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도 이 엘라스틴이 들어있는데요. 피부에 있는 엘라스틴은 전체 피부의 약 2% 정도가 탄성섬유 엘라스틴이 들어있어요. 근데 피부는 노화합니다. 여러분들 나이부터 벌써 노화해요. 20살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피부가 60이 넘은 제 피부보다는 이제 탄력성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린아이의 피부를 여러분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의 볼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 탄력성은 여러분들 피부하고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린아이의 피부에 있는 탄성 엘라스틴의 함량이 약 2%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에 비하면 그보다 더 적게 되고요. 얘네들은 태어나서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가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 피부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런 피부 탄력에 관여하는 엘라스틴들은 자외선을 포함하고 있는 일광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일광을 많이 쪼이게 되면은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것들을 일반적인 생리적인 피부 노화에 빗대서 빛에 의해서 노화가 된다 해서 광노화, 포토 에이징이라고 표현을 해요. 빛에 의한 노화, 그래서 광노화. 노화는 에이징인데, 에이징인데 빛에 의한 노화라고 해서 앞에 포토를 써요. 포토 에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광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농사나 현장에서 근무 많이 하시는 분들의 피부를 보게 되면은 탄력이 전혀 없는 아주 비늘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피부 내에 있는 엘라스틴들이 완전히 각질화되면서 변형된 형태가 그러한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외선이 셀 적에는 빛을 안 보는 것들이, 빛을 피하는 노력들을 해주는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미나이가 거론 안 한 단백질이, 섬유상의 구조 단백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 같은데요. 케라틴이라고 하는 경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 모발, 케라틴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샴푸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이죠. 그래서 케라틴이라고 하는 경단백질이 있어요. 우리 모발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것들이고요. 손톱이나 발톱 이런 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안에는 이제 맨 위에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진피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각종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요 진피 말고 표피, 우리 비듬처럼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주로 표피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구성 성분이 이제 케라틴 단백질이 있습니다만, 얘네들도 역시 구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구조 단백질이 어떠한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구조물의 골격을 이루고 그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단백질이
요 구조 단백질 콜라겐, 엘라스틴, 그다음에 케라친 이러한 단백질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섬유상의 단백질들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단백질들인데 거기에는 접착성 여기에 보듯이 당 단백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라이칸, 그 다음에 GAG 성분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까 설명했던 구조 단백질 섬유처럼 섬유상의 구조 단백질들 사이사이를 얘네들이 메꿔주는 기질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구조 단백질들이 섬유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구조를 짜주면은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철골에 해당하는 부분들, 철골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구조 단백질들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적에 시멘트 물질들을 발라주겠죠. 이 시멘트 물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기질이요. 요 기질을 채우는 것들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이나 GAG 성분, 그 다음에 각종 접착성 당 단백질들이 이 사이사이를 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오글라이칸, 당 단백질 여러분들 과탐 시간에 배웠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은 당 단백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오글라이칸은 약자로 PG라고 하고, PG는 요 밑에 나오는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들이 GAG 성분들이, 요 GAG 성분들이 중심 코어 단백질에 결합하고 있는 것들을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이것들 먼저 설명하면은, 그 다음에 당 단백질들은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해서, 글라이코, 단백질 앞에 글라이코가 붙었죠? 여기 당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단백질. 요 코어 프로테인, 중심 단백질에 당이 붙어 있는 것들을 당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백질이고 여기도 단백질이죠. 단백질에 GAG 성분이 붙으면은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얘기하고요. 단백질에 당이 가서 붙으면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당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시멘트 벽을 이루는 요 기질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 단백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당 단백질 안에는 피브로넥친, 그다음에 라미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피브로넥친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포하고 각종 이 세포의 기질 물질들을 연결해주고 세포의 부착, 이동, 분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실제 피부 내에서 이 피브로넥친 같은 경우는 피부가 상처가 났을 적에 치유되는 과정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고요. 피부 내에서 모발이 막 한참 자라고 할 적에도 얘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작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세포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기질물질이 파이브로넥친이고요. 그 다음에 라미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점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상피 조직을 ECM에 고정하는 역할을 해요. 기점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부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피부 콜라겐으로 이어진 진피가 있고요.
그 위에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표피가 있어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것들이 이제 이 기점막이 되는데 거기에 주요 성분들이에요. 거기 있으면서 결국은 표피를 진피에다 붙잡아주는 케라틴 섬유들을 진피 내에 있는 콜라겐에다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도록. 특히 표피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피에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서 얘네들이 기저막에서 물질을 확산해서 표피에도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표피에는 혈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러한 당 단백질들이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얇게 빈다든지 표피 때를 민다든지 해서 표피를 걷어내도 아프거나 이러지도 않고 또보다나 피가 나지도 않지, 출혈이 생기지도 않죠. 그런 것들은 이제 표피가 케라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다음에 혈액이나 신경이나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 단백질 같은 경우 파이브로넥틴이나 라미닌 같은 것들이 기질 물질이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질 물질을 조금 아까 요 위에 부분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프로테오글라이칸 부분들. 이 프로테오글라이칸 부분들은 아까 단백질에 GAG가 붙은 것들을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프로테오글라이칸 요 코아 단백질은 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5가지 종류 정도, 아그리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개의 코아 단백질이 있고 여기에 GAG가 붙는데 이 GAG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루로닉 애시드, 어떤 책에서는 히알루로난 또는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 써 있어요. 여러분들 히알루론산 어디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음료수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요새 보습 효과를 주는 화장품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 끼는 학생들 사용하는 렌즈를 닦는다든지 렌즈를 담가두는 인공 눈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공 눈물 같은 것도 이제 히알루로닉 애시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중에 한 종류가 히알루로닉 애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 설페이트, 데르마탄, 설페이트, 헤파란 설페이트, 케라탄 설페이트, 이러한 GAG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서 각 세포와 세포 사이의 기질에 매트릭스로 기질 성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성분들 여러분들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각종 화장품 이런 데서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의약품에도 들어가 있고요. 뭐 혈전성과 혈액 응고와 관련된 놈질 아니면은 각종 콜라겐 섬유의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을 담당하는 성분, 그 다음에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
그 다음에 요 질비 내에서 역할하는 것, 조금 아까 나왔듯이 보습 효과라든지 물리적인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성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GAG 성분이에요. GAG는 약자로 됐죠. 글라이코스 아미노 글라이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AG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고요. 물 분자를 끌어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분들이 수분을 모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충격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 다음에 연골의 주요 성분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구조적으로 중심 단백질에 이 격가지처럼 이렇게 사이드 체인들이 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물이다 보니까 요 사이사이에 물 분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분자량의 약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분자량이 100이다. 그러면 1000배. 100에 1000배면 10만 배. 10만 정도가 되겠죠. 10만의 분자량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화장품으로 발라서 화장품에다 넣어서 피부에 발라주게 되면 여기 붙어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물 분자, 수분들을 딱 잡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피부가 촉촉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 물질들을 거꾸로 동물의 부산물에서 부산물 조직을 얘네들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축으로부터 도축이 위해 얘네들 그 피부의 각종 기관에서부터 얘네들을 추출해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아까 나왔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케라틴 마찬가지고요. 요 프로테오글라이칸 종류, 그다음에 각종 GAG 성분들이 지금 축산부산물에서부터 추출돼서 여러 방면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 사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제가 제미나이에 이렇게 질문을 넣었을 때 세포의 기질의 구성 성분 및 생화학적 특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적에 이러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서 안 보여서 못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미나이에 이 제목만 치게 되면은 답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동물 체내 부산물 조직에 있는 이러한 ECM들 각종 분야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이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니고 지금 구조단백질 콜라겐, 엘라스틴, 케라틴,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라이칸, 그 다음에 당단백질 봤습니다만 그 중에 뭐 전부 다 하려면은 한 학기 이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단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콜라겐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현재 이용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나옵니다만은 먼저 사람을 기본으로 썼습니다만은 좀 머리카락 케라틴 성분이 있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눈 같은 경우 각막, 결막 이런 부분들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눈 알 안에 액체 성분들 있죠, 초자체들. 얘네들이 조금 아까 설명했던 히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것들, 타입 2 콜라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들 뽑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공 눈물에 들어가는 히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는 거기보다는 닭벼슬에서 추출하는 것들, 지금 국내에서는 아마 천안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아마 추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닭벼 있죠? 벼슬에서 히알루론산을 추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양 미생물 중에서 히알루로닉 애시드를 생산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배양해서 그 안에서 히알루론산을 추출해서 각종 화장품, 보습제 또는 인공 눈물 같은 것들 만들 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빨 같은 거 상아질에도 콜라겐 들어있고요. 피부는 거의 피부 내 진짜 피부 부분, 콜라겐 부분 전부 다 콜라겐들 거의 70% 80%가 콜라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각종 콜라겐 음료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건강보조제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것들이 이 진피에서 얻을 수 있는데 사람 피부를 갖고서 우리가 얻진 않죠.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소껍질, 소 피부에 있는 콜라겐들 뽑아서 이용하고 있고요. 각종 내장 성분 역시도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손톱, 발톱은 아까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힘줄이나 뼈에 있는 것들 거기 역시도 좀 강합니다만 콜라겐 성분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콜라겐들은 강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겐들을 추출한 이후에 건조시킨 다음에 분말을 해놔요. 그래서 하얀색의 분말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지혈제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뿌리는 하얀 가루들 있죠. 얘네들이 지혈제예요. 이 콜라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콜라겐 갖다 놓으면은 이 콜라겐들은 주변에 있는 혈소판을 하고 결합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다가 이 콜라겐 분말을 뿌려주게 되면 마데카솔을 뿌려주게 되면 그 주변에 혈소판들이 모여서 혈전을 만들고 거의 딱지가 않게 되죠. 그런 거에 지혈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인 파이브로넥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래서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각종 콜라겐이라든지 각종 기질물질을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전이가 돼요. 그러면 그 세포들,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와서 그 안에서 다시 콜라겐을 만들어서 새롭게 재생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 다음에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데들도 콜라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산을 이용한다든지 알카리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동물 부산물들을 실제 이용하는 사례, 이것들은 결국은 그 안에 그 동물 부산물 안에서도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이용하는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죽이나 모피 같은 것들이 주로 소가죽, 양가죽, 그다음에 뭐 가죽 표면을 샌딩 처리한다든지 그런 무스탕처럼 보풀이 있는 이런 가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건 소가죽이고요, 양가죽으로 만든 것들이고요. 소가죽 같은 경우는 양보다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얇게 하려고 하면은 가죽을 결을 쳐서 두 겹, 세 겹으로 잘라서 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죽으로 시트, 소파나 이런 데 시트 같은 것들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조가죽 같은 경우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러한 타조가죽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동물의 가죽과 비교한다면 악어 가죽하고도 비슷하죠. 이런 돌기들이 있죠. 이것들은
닭이나 이 조류들은 털 구멍이 깃털이죠. 털보다는 좀 굵은 깃털이 박혀 있는데 그 깃털이 빠진 자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조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보통은 한 100여만 원 이상씩 가는 이런 핸드백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죽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것들 이제 야구 글러브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부터 국내에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이 소가죽으로 만든 장구, 우리 북 관련된 부분에 이 소리 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가죽을 말려서 아주 팽팽하게 팽창을 시켜 갖고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악기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쇼파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가죽 가공할 적에 털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털이 있는 상태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피혁 가공이 아니라 모피 가공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스킨하고 러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칸가루 가죽, 호주나 이런 데 관광 갔다 오게 되면은 많이들 사갖고 오죠. 그래서 칸가루 가죽으로 만든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 기념품으로 판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이오 세라믹 원단인데요. 바이오 세라믹 원단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콜라겐 단백질을 첨가한, 그래서 바이오 소재에다가 인조 가죽에다 콜라겐을 첨가한 제품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인조 가죽의 우리가 보통 내자라고 보통 표현하는 인조 가죽들 있죠. 거기에 가축 피부에서 뽑은 콜라겐들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 피부의 질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가 있고 느끼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속옷을 만드는 천도 콜라겐을 집어넣어서 만들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런 화학 섬유가 피부에 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피부가 여기 와서 닿는 듯한 이렇게 느낌을 받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섬유상의 인공 섬유나 이런데 섬유로 만드는 이제 종이 같은 것들 있죠. 종이에도 이제 천연 콜라겐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종이에다가 이러한 천연 콜라겐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고가의 벽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이 벽지 같은 거 말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가죽 같은 느낌이 드는 고급 벽지들이 있어요. 얘네는 수분을 잡고 있을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촉감도 사실 좋아요. 그래서 고급 벽지들 같은 경우 만져보면은 피부 같은 느낌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인정 화학 섬유에다가 이런 콜라겐들을 아주 미세하게 갈아서 같이 집어넣는, 그래서 수분 조절 능력까지도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고급 벽지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피 가공인데요. 모피 가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고가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모피를 가공하면서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밍크입니다. 요거 지금 한결이 있는데요. 이게 롱 코트인데 밍크 코트가 비싼 거는 몇 천만 원씩 합니다. 싼 거는 몇 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은 밍크는 여러분들 쪽제비과의 동물이에요. 고양이만 한데 이제 허리가 좀 긴 형태죠. 육식이고요. 얘네들은 수서 동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물에도 지내고. 그래서 피부에 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이제 가로 세로 4분의 1cm 안에 털의 숫자를 보통 모피하는 사람들은 세는데요. 사람의 피부, 사람의 두발 같은 경우 가로 세로 요 안에 40에서 5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이제 막힐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6,00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6,500개 정도의 모발이 박혀 있어요. 4분의 1, 2.5mm, 4분의 1cm 안에. 그래서 털이 좀 틀려요. 우리는 하나의 모공에 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모공 하나에
하나에 굵은 털이 있고 가는 털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주변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긴 털이 있고 짧은 털, 위에 건 상모, 밑에 건 하모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많은 털들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보통 이 밍크를 잡아서 옷을 만들 적에 한두 마리 잡아서 만든 그 밍크 코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 한 벌 만들려면은 밍크가 한 3, 40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동물들, 사람도 집에 애완견이나 고양이 같은 거 키우면 알 수 있습니다만 머리, 그 다음에 등 부분, 그 다음에 배 부분, 다리 부분, 털의 밀도가 전혀 틀려요. 털의 길이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두께도 틀려요. 그래서 좋은 밍크 코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이 계속 일정해야 돼요. 똑같은 피부 두께에 똑같은 상모의 길이, 똑같은 하모의 길이, 똑같은 색깔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요 한 벌에 들어갈지 한 마리에서 좀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못 도려내요. 그것들을 다 옆에 거하고 맞추면서 다 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밍크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밍크가 30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 잡아야 돼요. 근데 한 마리에 밍크 한 마리에 이 껍질의 가격이 싼 거는 5,000원이고요. 비싼 거는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모피를 50만 원짜리 모피를 300마리, 400마리 잡아서 한 벌이 만들어져요. 그럼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넘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당히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화이트 컬러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밍크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표준 밍크 컬러는 검은색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 육종을 통해서 돌연변이 유전을 통해서 색깔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사파이어, 화이트, 블루,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나타내죠. 나중에 염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염색해서 나오는 거하고 원래 돌연변이에서 색깔이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아주 고가의 산업이 되는 것들이 이제 모피 산업들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이트 폭스입니다. 백여우. 이것도 이제 목도리 같은 것들 한데, 예, 이거 역시도 상당히 고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이라든지 우리 진피층에 콜라겐을 만들어서 초롱초롱 만든다든지 해서 소세지 껍질을 만드는 이런 소세지 껍질을 소세지 케이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들은 주로 비닐 종류들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요것들은 비닐이고요. 요 소세지들 중에 속 껍질 또는 껍질 중에서 그냥 먹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천연 콜라겐, 천연 케이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진피내에 있는 콜라겐을 갈아서 다시 이 케이싱처럼 튜브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동물의 양이라든지 돼지의 소장을 세척해서 얇은 비닐 호스처럼 만들어내요. 그것들에다가 이제 소고기라든지 각종 돼지고기라든지 소세지 재료 같은 것들 집어넣고 만들면 그게 소세지 케이싱, 천연 케이싱입니다. 그래서 식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 각종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들 수용성 콜라겐들 만들어서 피부 깊숙이 수분 보습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피부가 하루 종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들인데요. 콜라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라스틴, 조금 아까 얘기했던 히알루론 에시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습 효과를 나타냅니다. 콜라겐은 섬유상의 단백질이라고 얘기했는데 3개의 섬유가 3중으로 나선을 짜고 있어요. 3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콜라겐은 자신의 분자량의 약 100배 콜라겐은 자신의 분자량의 약 100배의 수분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 화장품 안에 콜라겐이라고 써 있으면 요거는 미백 효과도 있고요. 보습 효과도 있어요. 보습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은 자신의 분자량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잡을 수 있고요.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분자량이 약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 화장품에 이러한 콜라겐들이 들어가고요. 이거 어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먹는 콜라겐인데요. 이거는 태반에서 추출한 콜라겐들입니다. 그래서 태반 안에, 태반 같은 경우는 태아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그 안에서 키울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태반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먹는 화장품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화장품에서 여러 가지 뭐 K뷰티니 뭐해서 되게 유명합니다만 이 화장품의 이제 제일 문제는 이러한 효과 있는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침투해서 피부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원래 피부 동물에 있어서 인체에 있어서 이 피부라고 하는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 것들이 임무고요. 외부의 것들이 안으로 침투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피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화장품은 그걸 통과를 해야 한다고 이거 피부를 통과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게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은 생명체는 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에서 물 속에서 한참 있는데 밖에 있는 수영장 물이 내 몸 안으로 막 들어오는지 그럼 내가 희석이 돼서 죽겠죠. 아니면 내가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내용물들 혈액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온다. 그럼 탈수가 돼서 죽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요즘 뭐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초음파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들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먹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러한 콜라겐 성분, 피부의 주성분이 콜라겐인데 피부의 주성분이 콜라겐들이 적어지면은 그 부분이 안으로 함몰되겠죠. 그것이 주름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적어져서 주름이 생겼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먹어서 보충해주면 거기가 메꿔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화장품에다 넣어서 발라주게 되는데 발랐을 적에 안 들어가니까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은 걔네들이 체내에서 분해가 돼서 이쪽으로 흡수가 돼서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태반에서 추출한 먹는 콜라겐들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반에서 추출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바르는 앰플 형태로 해갖고 기름과 함께 바르는 이러한 콜라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경우에 앞에 마린이라고 하는 게 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해양생물 우리 철갑상어나 이런 것들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동물들은 우리가 양식 같은 거 하죠. 그러한 철갑상어 지느러미라든지 이런 데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것들을 뽑아서 화장품에다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동물에서 가축에서 뽑은 콜라겐들을 화장품에다가 안 쓰는 경우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전에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것들을 섭취했을 때 광우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해서 동물성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마린 콜라겐, 요새는 식물성 콜라겐 이러한 것들도 나옵니다만 이러한 콜라겐들을 이용해서 각종 화장품들 피부 탄력이라든지 주름이 많이 가는 모구이라든지 이런데 처방하는 이런 화장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천연 해양 콜라겐들 보습 효과를 띄워주고요. 주름 방지, 개선, 탄력, 피지 조절 효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탄력을 페이스 전용 에센스 엘라스틱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에 대응해서 탄력 있고 탄력 있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화장품에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들어간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안티링클 아이케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얼굴 화장할 때 이제 얼굴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눈썹과 코를 잇는 T자 모양의 곳이 있어요. 요거는 모발들이 많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기름이 많습니다. 왜? 이 안에는 모공 안에 피지선이라서 요 기름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T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건조해지는 요 선이 있는데 이건 U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할 적에는 T존 화장품, U존 화장품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존이 있는데 눈가, 동그랗게 눈가, 그 다음에 입가. 여기는 자꾸 움직이죠.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경계 부분이 많이 움직여서 주름이 잡혀요. 이런 부분은 주름이 많이 잡히는 부분. 눈가 같은 데도 여기 잔주름들 많이 여러분들 나이에는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만 생겨요. 그래서 요 주름이 생기는 부분, 오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오존에 발라주는 링클 아이케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름이 눈가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도록 해주는 화장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습 화장품, 수용성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화장품 영역에서 지금 K-뷰티에서 있는 식물 조직에서 뽑아서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동물이나 해양생물이나 식물에서 뽑는 콜라겐이나 각종 GAG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의료용으로도 이용이 되는데 우리가 성형외과 영역에서 여기다 넣어주는 부분들 있죠. 이건 뭐 성형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방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절개해나가 했죠. 절개한 부분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어넣는데 얘네들은 위험하죠. 근데 이 콜라겐 같은 거는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좀 덜 위험합니다. 요즘은 여기 주머니 안에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용하기도 하고요. 코나 이런 것들 올릴 적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뼈에서 추출한 콜라겐들을 분말로 해놓은 거예요. 이 분말 재료들은 뼈 이식 재료입니다. 얘네들은 어떤 형태의 몰딩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수분하고 반죽을 하게 되면 찰흙처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서 굳히면은 그 형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게 원래 사람의 뼈고요. 요것들이 그 이식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치과 영역에서 만들어낸 뼈, 이빨입니다. 임플란트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생산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같은데 피부 주름 제거할 적에 우리 보톡스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위에도 콜라겐 같은 것도 맞아요. 정상 피부는 밑에 진피가 있고 그 밑에 피하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표피가 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이 진피 내에 있는 콜라겐이 줄어들어요. 감소를 하면서 그것이 표피가 진피 안으로 이렇게 함몰돼 들어오죠. 이걸 우리가 주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다가 주사 바늘을 집어넣어서 콜라겐을 주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콜라겐이 그 주름을 없애는 그러한 시술에도 이용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사다는 콜라겐은 보통 1cc에 1ml에 한 30만원 정도씩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입가에 이제 주름 생긴 데도 콜라겐이나 레스틸렌 같은 것들 필러 같은 것들 이제 주입하게 되죠. 그래서 의과 영역에서도 쓰고요. 이마나 코에 있는 지방 제거술 또는 여기에 콜라겐 주사하는 콜라겐 주입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중에 노화 예방이라든지 여성 생리작용의 철분 부족할 적에 각종 철분하고 영양성분도 콜라겐 같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의약품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철 성분, 그다음에 콜라겐 같은 것들이 노화 예방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오칼이라고 해서 골다공증 예방하는 그러한 약품에도 콜라겐들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겔 가지고 눈물 구멍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치 종류입니다. 이건 이마, 콧등, 볼 같은 데다가 넣어서 그 얼굴에 주름 같은 거 잡히지 않도록 잡아 당겨주는 역할들인데요. 여기도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다량 함유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콜라겐들, 이러한 콜라겐들은 사실 삼중 나선 형태의 섬유상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열 처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나선이 풀러지면서 젤처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젤리라고도 하고 젤라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젤라틴으로 만든 다음에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사진이나 이런 것들 현상할 때 보면은 뒤쪽 종이면하고 앞쪽 인화되는 면하고 틀려요. 인화되는 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젤라틴으로 코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종이에도 인화가 됩니다만은 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이쪽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인화지의 표면 또는 요즘은 안 씁니다만 옛날에 필름 같은 것도 보면은 인화되는 면하고 그렇지 않은 면하고 이게 틀려요. 거기에 코팅에 쓰는 젤라틴, 이것이 송아지 뼈에서 뽑은 타입 3 콜라겐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앞에 필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좀 젤라틴으로 만들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렌즈 안에 젤라틴 필터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렌즈들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사실 카메라 본체보다 렌즈가 비싼 거죠. 렌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캡슐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소프트 캡슐들, 그것도 젤라틴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가루약들 캡슐에다 넣어서 먹죠. 그 캡슐이 젤라틴입니다. 얘는 콜라겐 구조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젤리 성분이기 때문에 입에다 물고 있으면 퍼져요. 녹아서. 그래서 가루약 먹을 때 입가에 묻는 거, 그 다음에 쓴맛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젤라틴 캡슐에다 넣어서 넣고 물을 먹는 넘어가죠. 그래서 입에 있는 잠시 동안 머무는 동안에는 녹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것이 젤라틴 캡슐이고요. 각종 화장품 안에도 캡슐 형태로 요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알약 중에도 오메가3 같은 것들도 요 젤리 비슷한 캡슐 안에서 넣어서 팔죠. 그런 것들도 젤라틴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요리에 젤라틴 같은 것들 넣어서 젤리 성분들, 그 다음에 토마토 테린 같은 것들도 젤라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젤라틴 들어가 있는 가루 형태의 젤라틴을 넣는 젤라틴 요리들, 그 다음에 케이크나 이런 데도 젤라틴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젤라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 젤라틴으로서 지폐도 일반적인 종이하고 틀리게 일반적인 종이에다가 젤라틴을 코팅해 넣습니다. 그러면 인화될 때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예민하게, 민감하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표현이 되도록 되죠. 그 다음에 성냥인이나 이런데 역시도 젤라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 표지, 예전에 백과사전 또는 성경책 겉 표면 같은데 가죽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얇게
얇게 포트듯이 떠서 그걸 가지고 책으로 도장을 하는 것들이죠. 거기다 접착제를 붙여놓게 되면 성경책 같은 거 볼 적에 가죽 도장한 그러한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인조가죽 이런 것들 만들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젤라틴, 이러한 젤라틴은 접착 효과도 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콜라겐은 예전 책에는 악효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접착 능력도 상당히 세요. 그래서 악효 같은 경우는 우리 피아노 건반 같은 경우에는 좋은 피아노는 나무 건반 위에 상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붙여놓죠. 얘네들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불이 악효입니다. 그것도 이제 콜라겐이 젤라틴화 됐을 때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피아노 건반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이 젤라틴이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조알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도 이용합니다만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공예품으로 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시계를 만든다든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세지 껍질 같은 경우도 식용 천연 콜라겐 같은 것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콜라틴이라고 하는 과자 같은 경우 돼지 껍질로 만들어낸 스낵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퍼 스피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소가죽을 이용했을 적에 울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뼈나 사골뼈 같은 경우는 우려내서 사골 육수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이것들이 많이 없었고 얘네들이 만드는 데가 없어서 집에서 가스불에다가 하루 종일 뭐 구워서 국물을 내서 먹는다든지 했습니다만 요즘은 대형 회사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육수 종류들이 센 가격에 지금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찌개류, 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리할 적에 바로 사서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객검. 요즘 국내에 들어오는 객검들은 예전엔 돼지가죽을 많이 썼습니다만 돼지가죽은 좀 약하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호주나 이쪽에 사슴이나 이런 가죽들을 가지고 객검 같은 거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반 화장품. 태반도 피부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태반 크림, 태반 화장품,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이 사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콜라겐이 첨가된 뭐 이런 음료 같은 것들 말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들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합성 시에 콜라겐 성분도 중요합니다만 콜라겐 성분들이 콜라겐 섬유를 합성하는데 그 도와주는 조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비타민 C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같이 넣어서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태반 화장품. 태반에는 콜라겐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태반 엑기스, 그래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태반 크림 같은 것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인공 재생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샴푸 같은 데도 콜라겐 캡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케라틴이라고 하는 샴푸, 케라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집어넣은 샴푸, 케라시스 뭐 이런 샴푸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모발에 상처가 났을 때, 모발에 손상이 되는 것들은 보통 너무 길게 길렀다든지 아니면 강한 열로 드라이를 심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화학 약품 처리, 파마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파이게 되겠죠. 거기에 수용성의 케라틴 입자들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 부분이 메꿔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콜라겐을 발라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발 성분이 아닌데 요새 그 샴푸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엘라스틴. 걔네는 동맥벽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을
모발에 샴푸에다 넣어주게 되면 이 모발 주변이 엘라스틴으로 코팅이 되죠. 엘라스틴은 탄성 섬유죠. 그러면 모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탄력이 좀 생긴다. 그래서 엘라스틴을 샴푸에다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시는 콜라겐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음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마스크팩 같은 거 할 적에 콜라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히알루론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허브 추출물, 그다음에 꿀 양봉하는 데서 나오는 거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콜라겐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보습 효과가 콜라겐을 발라놓게 되면은 보습 효과가 좋겠죠. 히알루론산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로얄 젤이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크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은 분야에서 이용이 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축산 부산물 조직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 구성 성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실제로 콜라겐을 하나 들어서 실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PPT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콜라겐은 의료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용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외상 같은 경우는 상처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치료한 이후에 꼬매놓고 일주일 있다가 거기 붙으면 실밥을 뽑죠. 근데 내상이 이럴 때 안에 있는 잔기를 꼬맨다든지 했을 적에는 수술 이후에 그걸 다시 째고 들어가서 실을 뽑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럴 적에 안에서 자동으로 이제 녹아서 없어지도록 해주는 수술용 실들, 이런 것들도 다 콜라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젤 상태로 만든 다음에 우리 국수 뽑듯이 통에다 넣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쭉 밀어내면 실처럼 나오죠. 그것들을 응고시켜 가지고 실로 만들게 되면은 각종 실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처럼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포장하는 포장 용기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끼는 컨택트 렌즈나 이런 것들, 렌즈들 있습니다. 렌즈 같은 것들도 고분자 화합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천연 소재인 콜라겐 갖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콜라겐을 액체 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렌즈 모양의 형태, 몰드 안에다가 콜라겐을 액을 집어넣어 놓고 감마선을 조사해 주게 되면 얘네들이 굳어요. 그러면 그게 천연 렌즈가 되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데일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거즈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쓰는 일반적인 데일밴드 밴드도 있습니다만은 투명하면서도 접착력이 있는 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공기는 통과시키면서 수분이나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통과 안 시키는 그런 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각막 같은 거, 이식 수술 같은 거 할 적에 이식한 이후에 예전에 이제 여기를 꼬맸어요. 하지만 요즘은 패치 같은 걸로 붙여놔면 자동으로 붙게 되면 패치만 나중에 띄어내면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콜라겐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설명하지 않은 각종 프로테오글라이칸 성분들, 지에인 성분들, 당단백질, 얘네들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짜리 수업에서 지금 부산물 조직, 그 다음에 부산물에 대한 구성 성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부산물들을 지금 요리로 만들어서 먹는 것들, 그 사례들을 PPT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 부산물 이용한 것들, 돼지 부산물, 닭 부산물을 이용한 세계 각국의 요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 부산물과 관련해서 향후에 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은
연락 주시고 찾아오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T 즐거운 시간 되고요. 선후배 간, 그 다음에 동기 간에 좋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모임에는 함께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